오펜하이머. 2023년 8월 15일 한국에서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한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역인 오펜하이머의 삶은 불꽃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놀랄만한 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이 가져온 도덕적 고민과 책임을 경험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남긴 교훈들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감을 주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와 교훈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1904년 4월 22일 뉴욕의 한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화가였고 아버지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는 1871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17세 때 기회의 나라로 혈혈단신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양복지 안감의 수입상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기생복이 처음으로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8살 아래인 동생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의 아버지의 사업은 이미 튼튼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부모의 엄청난 교육열 아래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 그가 다니던 뉴욕 에티컬 컬처 스쿨의 자유롭고 탐구적인 분위기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친족주의 문화 등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이미 어릴 때부터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는 그의 학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부모의 걱정은 다른 아이들과는 거의 함께 놀지 않는 그의 성격에 있었습니다. 성적은 뛰어나지만 운동신경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행동이 분명하지 못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든 곧 얼굴을 붉히며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넋빠진 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14살 때 여름 캠프에서는 고자질했다는 친구들의 오해로 발가벗겨진 채 냉동실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교 시절 그리스어를 습득하여 플라톤의 저서를 원서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어의 경우엔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강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도 취미로 공부했는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힌두교 원전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말해 유명해진 I am become death 라는 것도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광물들을 수집하는 것이었고 광물의 생성 원리보다는 그 특유의 성질에 많은 흥미를 가졌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이라 그가 나중에 핵 개발에 영감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빠르고 탁월한 학습 능력과 그에 따른 교육 환경도 훌륭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무리 없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고 1922년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시절 매년 남들보다 1.5배 더 많은 학점을 땄고 4년제 학사과정을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조기 졸업하고 3개월 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캐벤디시 연구소의 조지프 존 톰슨 밑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때는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었으나 화학을 배운 그가 갑자기 실험물리학에 적응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재학 도중 그는 신경쇠약 및 우울증에 걸렸으며 지도교수였던 패트릭 블랙킷을 독살하려 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케임브리지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막스보르 밑으로 옮겨가서 이론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 화학의 응용 분야인 스펙트럼의 양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닐스 보어의 결정적인 조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26년서부터 1929년까지 괴팅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 당시 괴팅겐에 함께 있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볼프강 파울리, 유진 위그너와 엔리코 페르미 등 20세기 물리학을 짊어지고 나가게 되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유창한 외국어 능력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상대적으로 우울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적응이 불가능했지만 이론적인 면만을 다루는 괴팅겐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공부하여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göttingen 대학교 시절에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거만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강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수를 교단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수업을 하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öttingen 대학교의 대다수 사람들은 오펜하이머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양자론이라는 학위 논문 외에 16편의 논문을 이 기간 동안에 썼으며 하버드 대학교와 패서디나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두 군데에서 그에게 자리를 줄 의향을 표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두 군데 다 거절했고 버클리 분교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 학기에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가을과 겨울 학기에는 버클리에서 가르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가 버클리에서 처음 교편을 잡은 것은 1929년 25살 때였습니다. 그의 처음 수업은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 하며 학생을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가 배우고 사랑하는 이론 물리학의 포교자가 되려고 하는 심정이었다고 나중에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교사로서의 그의 자질은 급속하게 향상되어 갔습니다. 교육적 배려가 풍부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수업을 듣기를 원해서 3번 이상 그의 과목을 들으려는 학생들을 퇴짜 놓는 일에 골머리가 아팠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원 학생이 던진 질문의 하나에 대해서 한밤중까지 계속 답변을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가면서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높아지고 그의 행동이나 몸짓까지 흉내내는 학생들이 출연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피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오피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오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이 학생들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카리스마를 갖는 그의 지도력은 이미 버클리 캠퍼스에서 1930년 중반에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충분히 발휘됩니다. 몸은 가냘해서 180cm가 넘는 키에도 불구하고 평생 체중이 59kg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가 실제로 몇 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göttingen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단테의 신곡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서 이태리어를 배웠고 버클리에서는 인도의 철학서적을 읽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라버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의 마스터에서 호메로스나 플라톤을 원어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클리에서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한 어니스트 로렌스를 사귄 것은 오펜하이머의 그 후에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계획의 참여도 로렌스의 추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펜하이머의 이론 물리학과 로렌스의 사이클로트론은 버클리를 세계적인 물리학의 연구센터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장거리 승마도 함께하며 오펜하이머의 뉴멕시코의 별장에서 함께 휴가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 중반서부터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르치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정치가 진, 선, 미 중에서 어느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정도로 무지했었다고 합니다. göttingen에서 은사인 막스 보른의 추방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추방된 유태인 물리학자들을 위한 모금운동과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노조운동, 특히 교직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연히 주변에 반나치즘과 반파시즘 운동을 하는 좌익계의 친구들이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약혼녀였던 진 테트록의 공산당원 경력, 1940년 공산당원의 처였던 캐타린 해리슨과의 결혼은 2차 대전 후 미국을 휩쓴 메카시 선풍에서 오펜하이머를 궁지에 몰아넣은 주요 사건들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2년 맨해튼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라늄을 이용한 폭탄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독일이 먼저 원작 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마침내 루즈벨트는 맨해튼 계획을 승인하고 미 육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애국심에 불타던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계획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중성자에 관련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이미 원자폭탄 연구를 하고 있는 3개의 연구소와는 별도로 실제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할 또 하나의 연구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브스는 먼저 기존의 3개 연구소의 소장들 콤프턴, 로런스, 오레이에게 새로운 연구소까지 담당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이미 맡은 일만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중에 콤프턴은 자기 대신에 오펜하이머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제작에 필요한 지식은 누구보다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포함된 거대 연구진을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고 공산주의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부는 오펜하이머를 채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그로브스는 강행하였으며 이때 맨해튼 엔지니어 지구에 그가 쓴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보내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한 정보와는 관계없이 7월 15일에 있었던 내 지시를 따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한 허가를 지체 없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는 프로젝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처음 새로운 연구소의 위치로 자신의 농장이 있던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를 추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근처의 로스앨러모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맨해튼 계획이 군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당시 형식적으로 중령 계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체력 검사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군대식 환경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상부와 타협해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를 군의 위탁을 받아 UC 버클리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한 번도 관리 업무를 맡은 바가 없었으나 이를 훌륭히 완성하고 최대 6,000명의 연구원을 잘 설득하여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로브스가 프로젝트 전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자원의 관리를 맡았다면 오펜하이머는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론, 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평가는 그의 천재성 없이는 원자폭탄의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극찬에서부터 그가 한 일은 실제로 별것이 아니었다는 비아론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맨해튼 계획으로 만들어진 핵무기가 살상력이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도쿄만에 떨어뜨려서 위력을 과시해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도 고려되었으나 오펜하이머는 일본 본토에 직접 떨어뜨려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 의회에도 자신의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폭탄 투하 임무를 책임진 장군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고도에서 어떤 식으로 떨어뜨려야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지를 설명하고 투하 방식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이유도 두 도시가 평평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구석구석 관찰하기 좋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살상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했지만 전쟁을 확실히 끝내는 것이 인명피해를 더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까닭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핵공격을 받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들이 개발한 원자폭탄으로 일본 제국을 항복시키고 태평양 전쟁을 끝냅니다. 종전 후 맨해튼 계획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오펜하이머 역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과학무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로 들어갔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무차별 살상을 하게 되는 대형 핵무기보다는 전술적인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전술용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은 1950년부터 쉐이크다운 또는 오프테클이라는 소련 공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발진한 미국의 핵폭격기들이 소련의 곳곳에 400에서 600개의 핵폭탄을 투여하는 제3차 대전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 계획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다시 한번 미국의 핵정책에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특히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수소폭탄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초기의 수소폭탄 컨셉은 폰 노이만과 울람의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결과 실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기회를 틈타 오펜하이머는 일반 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소폭탄 연구를 최대한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1951년 텔러와 울람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이 1949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곧 수소폭탄도 성공하자 반핵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던 오펜하이머는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1953년 12월 비밀정보 접근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오펜하이머 청문회로 보안 접근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로는 1954년 미국이 실시한 최대의 수소폭탄 실험인 비키니섬 핵실험 캐슬브라보의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친구 핵물리학자에게 그냥 숫자 하나만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15라고 대답해줬다고 하지만 그로서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월 1일 폭발 시험이 성공한 수소폭탄 규모가 15메가톤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킬로톤,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이 21킬로톤이었으므로 비키니섬 핵실험의 15라는 숫자는 당연히 메가톤급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1957년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해안가에 2,500평 정도의 크기의 땅을 산 후 그곳에서 아내, 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치 권력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물리학에 관한 논문 작성을 계속하였으며 유럽과 일본을 여행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과학사, 사회과학의 역할, 우주의 본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1962년 영국 왕립학회에 외국인 회원으로 추대되었고 1963년 12월에는 많은 과학자들의 촉구에 따라 엔리코 페르미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담배를 연발했던 오펜하이머는 1965년 말에 후두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이지 않은 수술 후 그는 1966년 말에 성공적이지 못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받았습니다. 1967년 2월 18일 그는 프린스턴에 있는 그의 집에서 62세의 나이로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추모식은 일주일 후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의 알렉산더 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베테, 그로브스, 캔난, 릴리안탈, 라비, 스미스, 위그너를 포함한 그의 과학, 정치, 군사 동료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역사학자 아서 마이어 슐레진저 주니어, 소설가 존 오하라, 뉴욕 시립 발레단의 감독 조지 발란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동생 프랭크와 그의 나머지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테, 캐넌, 그리고 스미스는 간략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의 재는 유골단지에 안치되었고 캐티는 그것을 세인트 존 비치하우스가 보이는 곳에 바다에 뿌렸습니다. 1972년 10월 키티는 62세의 나이로 폐색전증에 의해 합병된 장 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뉴멕시코주에 있는 오펜하이머의 목장은 아들 피터에게 상속되었고 해변 부동산은 딸 캐서린, 토니 오펜하이머 실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토니는 FBI가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혐의를 제기한 후 UN 통역사로서 선택된 소명으로 인해 보안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끝난 지 3개월 후인 1977년 1월 그녀는 가족 해변집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그녀는 세인트 존 사람들에게 공원과 휴양지로 재산을 맡겼습니다. 원래의 집은 해안에 너무 가깝게 지어졌고 허리케인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2007년 버진 아일랜드 정부는 근처에 커뮤니티 센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보안 접근 권한 취소를 68년 만에 철회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펜하이머의 보안 승인에 대해 1954년 원자력위원회 AEC의 결정은 위원회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결함 프로세스라며 오펜하이머 박사가 겪은 과정과 편견과 불공정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밝혀졌고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은 확인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엄청난 힘이자 동시에 큰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어 도덕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행동에는 항상 도덕적인 판단이 따라다니며 그 판단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들에서 교훈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의 경험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